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일촌의 최준영 법률연구소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로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문을 봤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가 있어서 오늘은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억 아파트를 상속하면 상속세가 2억 4천만 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자세히 계산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이 이제 15,000명이 이제 넘어가지고 2002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비해서 이제 9배 이상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 대단히 돈이 많으신 아주 소수의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제는 웬만큼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정도 있는 분들도 다 이제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이 상속과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율촌의 상속 증여 관련한 최고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율촌에서 상속 증여 담당하고 있는 김근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진수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님은 어떤 분야 담당하시죠? 저도 상속 증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주로 많이 같이 주로 파트너십 한 팀입니다. 한 팀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소개하시면 저는 굳이 안 해도 된가? 그래서 네, 두 분께서 이제 뭐 상속 증여 관련해서 저도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항상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케이스들이 되게 많다 싶은데 먼저 이제 소진수 회계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많은 케이스들일 것 같은데 보통 뭐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 10년 전에는 이제 정말 뭐 이제 알려지신 분들이나 아주 큰 대재산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고민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상속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상속세, 세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가 네. 그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증여를 해야 되나? 그 증여세 걱정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세금을 넘어서서 우리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래서 결국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고민들이. 그러니까 그 예전보다는 훨씬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단순히 이제 뭐 숫자뿐만 아니고 이제 심리 컨설팅 뭐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될 것 같은. 의도치 않지만 네. 그래서 뭐 원론적이지만 뭐 쉬운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방금 이제 상속, 증여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뭐가 다르다. 이걸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상속과 증여? 이론적으로 보면은 상속과 증여는 이제 한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증여라는 거는 결국은 상속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금 면에서 보자면 네네. 이제 그 상속세를 매길 때 10년 내에 증여는 합산을 하고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증여받은 게 있으면 그거는 빼고 상속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합해서 합해서 상속세를 매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요즘에는 그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제 상속 분쟁도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상속 분쟁의 국면에 있어서는 그 10년 내의 증여가 아니라 이 평생의 증여를 다 합산을 해가지고서는 상속 재산 배분해야 될 상속 재산을 산정을 합니다. 배분은 또 평생. 야, 이거 복잡하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은 이 증여라는 거는 이게 결국에 가서는 내가 죽을 때 이 상속과 합쳐져 가지고서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금 면으로 좀 보자면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결국은 뭐 세율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다. 이제 누진세로 이제 과세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10년 내에 증여만 합산이 되기 때문에 뭐 증여 시점이나 아니면 증여 받는 사람을 잘 뭐 선정을 해가지고서는 진행을 하면은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줄일 수는 있지만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없을 겁니다.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처음에는 애가 어리니까 좀
애가 커서 뭐 대학 갈 때나 결혼할 때 좀 도와주고 싶다. 뭐 네네. 좀 재산을 좀 미리 주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한 중장년층 지나면은 이제 재산이 많이 이제 증가합니다. 뭐 소득이 됐든 투자를 잘했든 간에 생각해 보면은 당장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소득세로. 예. 네. 그 다음에 내가 죽거나 이러면은 또 절반을 또 뜯어간다 이거죠. 한 75%가 결국 세금 아니냐 내 인생에 있어서. 네네. 세금 인생이죠. 예. 그 결과를 좀 피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내 애들하고 같이 할까. 아, 그러면 이제 후회한 사람은 다음에 또 똑같은 후회를 하기 싫죠. 네네. 그러면 이제 다음엔 내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고. 미리 고민하고 근데 늦었지만 예. 근데 또 미리 주신 분들도 고민이 있어요. 미리 주셨으면 이미 다 해결되신 거 아니에요? 회계사님 딱 그렇게 세팅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미리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미리 줬는데 애가 어느 날 뭐 다 써버렸다, 뭐 사기 당했다. 어떡하지 이제? 아니면 얘는 미리 줬는데 쟤는 안 줘가지고 둘이 앞으로 안 볼 것 같다. 그럼 어떡하지? 뭐 그러니까 온갖 고민들이 다 산재해 있습니다. 대부분 세금에서 출발하지만 네. 나중에는 정말 많은 고민이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속과 증여 이것들은 이제 그냥 시점의 문제지 결국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과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겠군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뭐 그래도 두 개부터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 뭐 증여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즘에 관심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 요즘에는 이제 익숙하신 것 같아요. 이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뭐 이제는 거의 상식으로 돼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럴 때 꼭 궁금해지는 게 상식이 항상 틀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일반론으로는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네. 예, 맞는 얘기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속세를 그 산정을 할 때 10년 내에 증여를 합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말은 10년 이전에 증여한 부분은 상속세를 계산을 할 때 빠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부모님이 나한테 증여를 해주신다고 했을 때 부모님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부모님 건강 상태도 한번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상속세라는 건 이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그 어느 정도 금액이 빠져나가서 저율로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세가 가능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 이제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항상 상속을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세금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세금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국가의 문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된 지도 좀 됐습니다만 요즘에 가서는 가족이 꼭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게 됐어요. 이게 같은 라인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닌. 예. 이게 가족들 사이에서의 분쟁이 훨씬 더 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그냥 먼저 증여만 하면은 그러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그러면 상속 분쟁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느냐의 문제도 항상 생각을 해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그 상속세에 있어서는 이제 10년 내에 증여만 합산을 하지만 네. 상속 분쟁에 있어서는 이제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평생의 증여를 다 합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합산이 되는 가치도 조금 다르게 됩니다. 상속세 그 합산을 할 때 있어서는 증여 시점의 그 가격으로 평가가 되고 이 상속 분쟁의 국면에서는 상속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00원짜리를 증여를 했는데 네네. 그 이게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100원만 플러스 돼가지고서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네. 100원짜리가 돌아가실 때는 200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 상속 재산 분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200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생각을 하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만 당장 줄이겠다 이렇게 나서면은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이제 되게 이제 많군요 보면은. 일단은 이제 10년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이제 해야겠군요 보면 기본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나눠서 막 이렇게 증여를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10년 될 때마다 이렇게 증여하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자 이제 10년을 생각을 할 때 네네. 저희한테 질문들이 많이 오죠. 좀 비슷한 질문들이 오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이제 대답을 드릴 때 어떻게 대답을 드릴 것이냐. 이게 이제 저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처음 서두에 예를 들어 15억이 있으면 상속 재산이 15억이면 2억 3천 나온다. 상속 세금이. 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한테 이렇게 그래요. 저
죽을 때 15억 있으면 세금이 2억 3천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전문가들은, 저 같은 회계사들은 아마 모른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현실에서는 알 수 없다. 15억도 있지만 공제도 있고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10년 전에 가족들한테 먼저 증여한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답을 드리려면 정보들이 되게 많아야 됩니다. 내 거를 다 알려드려야 네. 되는군요, 보면은. 정보들이 되게 많으면 많을수록 올바른 답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증여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제가 그냥 두 가지 전제가 있으면은 증여가 맞다. 그 첫 번째 전제, 내가 증여를 해놓고 10년 이상 살 자신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증여하는 재산이 앞으로 가치가 오를 것 같다. 가치가 오를 것 같다. 생각해보면 가치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내가 의도치 않게 내 계획과 다르게 내가 10년 내에 죽어버렸어. 근데 내가 증여할 땐 10억짜리였는데 무슨 주식인데 이제 내가 죽을 때 보니까 상폐됐어요. 빵원이야 이제. 근데 10년 내에 죽음으로써 그 애는 그 10억이 상속재산이 돼가지고 네. 상속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당시 그 이제 상속세 5억 원 나왔는데 예전에 증여세 1억 원 냈다? 그러면은 증여세 1억 원은 빼줍니다. 국가가 그 정도는 해줘요. 그럼 4억 원은 상속세 내야 돼요. 근데 재산은 없어. 상폐된 주식이에요. 그럼 그런 되게 후회가 되겠죠. 물론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후회를 못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는 나올 거죠. 수도 있다. 오늘의 계획이 내가 10년 이상 살 자신이 있고 이 자산은 오를 거야. 그러면 증여해야죠. 네네. 근데 그대로 가면 후회를 안 하지만 그 계획이 좀 어그러지면 후회를 하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다들 이제 그 법률이라는 게 항상 이제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았는데 정말 상속 증여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아까 심리 상담도 말씀드렸지만 내 모든 걸 다 열어놔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네.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렇게 나누면 어떤 경우가 그러면 사전 그 증여가 날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좀 드는데 사전 증여를 하셔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보면은? 예를 들어 10년, 15년 전에 네. 부동산을 자녀들한테 증여하신 분들은 10년, 15년 전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예. 다 잘했다고 하세요. 대부분. 그렇겠죠. 이제 자식하고 싸우시는 분들은 빼고 그 다른 분들은 다 잘했다. 아 예. 너무 증여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근데 부동산가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뭐 한 7, 8억짜리 증여하셨으면 지금 뭐 20억 넘는 아파트가 거, 됐든 뭐 임대 토지가 빌딩이 됐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오늘날 그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내 주택을 지금 미리 증여할까? 뭐 이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예. 그럼 미래 주택 가격에 대한 예측까지 하신 거라 다름없습니다. 아 상승할 것이다. 네네. 근데 그 예측이 틀리면 아 괜히 했네. 나중에 10년 후에 후회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책임을 드릴 수는 없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든 간에 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예. 상황 그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까 다 만족하고 계세요라고 하는데 항상 이런 경우 이제 저도 좀 묘한 취미가 있는 게 그러면은 꼭 그렇게 손해 보신 분들은 없나요? 뭐 소혜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을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사전증여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이익을 안겨주는 선택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미 그 단계를 지나고 있다 혹은 지났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전증여라는 게 그렇게 썩 그 이익이 나는 선택이 아닐 수가 아닐 있는 수가 거는 있다. 맞죠. 근데 이런 상식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상속인 외의 사람, 그러니까 다른 제3자들, 네네. 제3자들한테 증여를 한 게 있다라고 할 때 네네. 5년 내에 증여,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5년 내에 증여를 한 부분은 네네. 그게 합산이 돼서 상속세를 내야 돼요. 자식들한테 온 목도 아닌데? 예, 아닌데. 이거 얼마 전에 이제 모그룹 회장님이 이제 그 고향 그 분들한테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그렇죠.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예. 만약에 그 어떤 뭐 큰 재산을 일구신 분이 네네. 이제 나도 이제 노년이 됐고 뭐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네네. 그럼 이제 좀 착한 일을 하겠다라고 네네. 해가지고서는 뭐 고향 분들 뭐 아니면은 불우 이웃 네. 뭐 등등등에게 한 100명에게 뭐 1억씩을 다 증여를 했다라고 치면은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5년 내에 돌아가셨다. 예. 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 1억씩 받으신 분들은 네. 이제 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씩의 증여세를 내서 네네. 결국 총 증여세는 한 10억 원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이 100억 원이 상속인들한테 상속 재산으로 100억이 책정이 돼가지고 상속세가 나와요. 오. 그러면은 이제 뭐 단순화하면은 한 50억이 나오는 거고 예. 이 50억 중에
증여세 낸 10억을 뺀 40억은 상속세로서 상속인들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뭐 그 재산가분이 뭐 상속인들한테 남겨놓은 재산도 넉넉하게 남겨놓고 가셨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 만약에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자수성가해서 컸으니까 너희도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고서는 나는 갈란다. 그리고 나머지 건들은 다 이제 좋은 일에다가 이제 증여를 네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네, 그러시면은 오. 정작 그 남겨놓은 재산으로 상속세도 다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또 예의주시를 또 하면서 네.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또 컨설팅을 또 그쵸. 같이 해야 되는. 네, 이게 부모님도 그냥 너무 우리나라의 세금이나 이런 문제를 상식선에서 너무 생각을 하시면은 예.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예. 나는 이거 다 세금 내고 다 이미 내 돈이니까 내가 다 쓰고 갈 거야. 쓰는 것도 그냥 막 쓰면 안 되는군요, 보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캐치를 하신 거죠. 나 그러면 이거 증여 취소할래. 이게 가능한가요, 보면? 증여 취소는 이제 네. 누군가 증여를 하면은 예. 이제 3에서 4개월 내에 이제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하필 3에서 4개월이냐? 네.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3, 월초에 받으면 4개월, 월말에 받으면 3개월. 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신고 기한 내에 증여 재산을 다시 반환한다? 그럼 네. 당연히 아무 일도 없던 거고. 왜냐면 국가는 이제 그걸 모르거든요. 뭐 신고를 누가 해야지 아는 거니까. 네네. 근데 3에서 4개월 지나서 이제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네. 이제 국가는 이제 알게 된 거죠. 누가 누구한테 증여했다는 거. 네네. 하지만 이제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이거 아니다 해서 다시 돌려주면은 그럼 다시 돌려주는 거는 증여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그렇다 해서 제가 냈던 증여세를 국가가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증여는 있었던 증여고 다시 돌려주는 증여는 여기는 증여세를 안 매기겠다. 근데 그로부터 3개월이 또 지나서 그냥 제가 돌려주면은 예. 나도 증여세, 쟤도 증여세 그렇게 되죠. 돌려주는 거 없어요,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돌려주는 것도 기한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받은 다음에 3개월 내에 돌려주면 아무 문제 없고 예. 그로부터 3개월 내에 돌려주면 증여세는 한 번 나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돌려주면 증여세는 2번 각각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은 내 주머니에서 나갔다가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뿐인데 증여세만 국가에 2번을 내는 이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예. 가급적이면 무르지 않도록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게 네. 방금 이런 증여 취소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취소가 인정이 되는 거는 금전을 제외하고 있어요. 금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보통 증여는 돈으로 할 때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부동산을 준다, 현물을 준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했다가 아닌가 싶다 하면 이제 3개월 내에 돌려받으면 끝나는데 예. 금전은 한번 주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물릴 수가 없어요. 네,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증여, 그래서 너한테 헌금 10억 원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러면 이거 아니야 해서 다시 10억 원 입금 받아도 이거는 뭐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도 물릴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 이제 3은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기타 재산들이고요. 금전은 근데 사실 현금을 실물로 증여했다가 실물로 돌려주면 네. 또 여전히 국가가 모르겠죠. 증여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돌렸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요즘은 다 계좌이체로 하시니까 네네. 부모가 자식한테 어느 날 10억에 계좌이체를 해줬어요. 네네. 그럼 국가가 아는 거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네네. 그러면은 한 일주일 있다 자녀가 10억을 돌려줬어요. 예. 그럼 국가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가 10억을 증여했으니까 자녀는 뭐 증여세 3억 원을 내라. 예. 일주일 후에 자녀가 10억을 돌렸으니까 이번엔 부모님이 증여세 3억 원을 내라. 나중에 신고를 안 하면 당신들은 왜 신고를 안 하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실 뭐 좀 미리 좀 얘기를 해놔야죠. 사실 착각해서 10억을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다 이렇게 모두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어느 날 착각해서 10억을 넣었는데 야 너 전세금 급하게 필요하다며 해서 10억을 넣었는데 엄마 괜찮아 내가 다른 돈으로 했어 다시 재이체할게 뭐 이렇게 하든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증여의 성격이 아닌 걸로 구성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명분이 있어야 되지만 예, 근데 증여로 일단 픽스가 된 다음에는 증여 취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끔 저도 이제 지인 중에서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증여세를 맞아가지고 이게 되게 이렇게 좀 곤혹스럽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부부간에도 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일심동체 뭐 그래가지고 다 그냥 한 주머니에 놓고 그냥 쓰는 거 아닌가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에 따라서는 네. 그냥 부부는 하나의 과세 단위로 봐가지고 뭐 이게 명의가 누구한테 가 있건 그다음에 양자 사이에 어떤 식으로 뭐 그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건 어차피 그냥 한 주머니다라고 이렇게 봐서 네. 특별히 증여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부 별산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일종 그 만약에 뭐 제 배우자가 뭐 부동산 같은 거를 취득을 하는데 내 돈으로 이거를 취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네네.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라고 해서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제 배우자 부부 사이에서는 네. 뭐 10년간 이제 6억까지는 6억까지는. 증여세를 뭐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제 요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네네. 요거를 넘어가게 되면은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가끔씩 있는 일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는 여기서 돈을 벌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배우자하고 자식이 이제 뭐 유학을 간다든지 해가지고서는 네네. 많이들 해외에 사는 가셨죠. 경우가 예, 예.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한 뭐 몇 년 동안 사는 그 뭐 부동산 같은 거를 구입을 하는데 네.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구입하기는 불편하니까 그렇죠. 예 거기 가 있는 뭐 배우자가 배우자 이제, 명의로 예. 구입을 하고 예. 근데 이 돈은 전부 내 그렇죠. 주머니에서 내가 나온 네, 거고 보내준 거고.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귀국을 할 때 그 집을 팔아가지고서는 네. 그 돈을 이제 이 돈은 어차피 내 돈이었으니까 다시 네.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집을 구입을 할 때는 제가 배우자한테 취득자금을 증여한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배우자는 귀국을 하면서 이 부동산 매각 자금을 나한테 또 증여한 게 될 수가 아이고야.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면 증여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좀 불합리하다 보니까 네. 예, 그 법원의 판례 중에는 이거는 이 외국에서 구입한 집은 이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네네. 이거는 실제로 배우자한테 내가 사준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일종의 명의는 배우자 거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내 거다. 음. 일종의 명의 신탁이라고 본 거죠. 음. 예, 그래서 이거를 돌려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뭐 따로 증여가 되는 거는 아니다. 예, 이렇게 본 판례도 있는데 네. 약간 반대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예. 좀 일률적으로 막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쪽 다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사실 네.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이제 전업주부라든지 아니면 양쪽의 어떤 경제력 차이가 꽤 큰 경우는 신경을 좀 쓸 필요도 있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도 10년에 6억이라고 그러면 사실 1년에 따지면 6천만 원씩 증여를 한다라고 보면 이제 명백한 생활비로 이렇게 나가는 거 말고 뭔가가 네. 계속 통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증빙을 할 수 있어야겠군요. 예,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난 우리 부모님은 왜 없지 아무것도 그래서 일찌감치 증여를 받으면 참 좋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미리 증여받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오늘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설계된, 잘 계획된 증여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근데 잘 계획되려면은 네. 본인의 고민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은 너무 똑똑하고 어디 내놔도 뭐 흠잡을 데 없고 그러면 뭐 이제 증여를 해놓고 안심할 수도 있죠. 알아서 알아서 지킬 잘할 거야. 테니까. 그러면은 좀 그리고 이제 저도 좋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미리 좋은 투자처를 알아서 증여를 해주고 이제 잘 이렇게 과실이 무럭무럭 자라나면 애들이 잘 쓸 것 같다. 네네.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좀 재산을 이렇게 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애가 너무 착해서 어디 뭐 사기당하기 그거 좋다든가. 얇아서 이제 딱 이야기 그러면 듣기 좋아. 이제 그럴 때는 그렇다고 해서 내 네네.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내가 죽으면 상속세는 절반을 거의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미리 증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좀 제한적으로 뭐 네네. 신탁을 설정한다든지. 예를 들어 뭐 임대용 빌딩을 사서 증여를 하는데 그 빌딩 자체는 관리 신탁에 맡겨놔가지고 얘는 이걸 팔지도 최소한 못하고 소유권은 임대료는 이제 계속 받으면서 네. 물론 이제 금융기관에 보수는 내야 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네. 그게 얘를 위해서 더 낫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고민을
일단 무엇인지 파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 뭐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게 뭔지를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 예. 이제 그렇게 봐야겠군요. 예. 사실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야, 저 집 뭐 건물 몇 개였는데 그거 물려받았다가 다 날려 먹어가지고 부모님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다. 근데 그럴 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신탁이라든지 예. 여러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군요, 보면은. 그리고 그런 신탁이나 이런 게 또 뭐 하나의 방어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제가 항상 이제 세금하고 이제 상속 분쟁을 이제 병렬적으로 놓고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케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자기가 경영 후계자인 아들한테 네. 주식을 이제 증여를 했어요. 네네. 주식을 증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후계자가 기업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서는 네. 주식 가치를 막 10배, 100배 그렇죠. 이렇게 뭐 올려놓는 그럴 수 경우도 있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경영 후계자의 능력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건데, 예. 근데 이거를 상속 분쟁의 국면에서 보자면은 예. 나중에 상속 시점의 가치를 가지고 이거를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럼 100배가 뛴 네, 100배가 튄 가격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량처럼 지내던 다른 형제가 형제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100배가 성장한 그 기업의 일정 부분은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러면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네. 내가 기여를 한, 내가 이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네네. 나의 기여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가지고선 그거를 발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척 듣기에도 그거를 발라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거의 않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 네. 경영을 잘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뭐 75배 뛴 거는 내 몫이고 25배는 뭐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이런 기업 같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뭐 이를테면 부동산. 부동산만 많은 분들이 뭐 재산의 네. 90%는 다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부동산만 예. 생각을 해도 얼마 전까지의 법원에서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1억 원짜리 부동산을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한 5억 원에 팔았어요. 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 10억 원이에요. 내가 계속 갖고 있었다면은. 그랬을 때 내가 계속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10억 원으로 평가를 해서 다른 상속인들하고 재산을 나눠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23년에 예. 대법원에서 중간에 이제 이게 매각이 되거나 아니면 수용이 되거나 한 경우에는 이게 현금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시점에 이제 그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만 좀 감안을 해가지고 예.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물건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이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내렸었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도의 변경이라기보다는 판례로 이렇게 바뀐 맞습니다. 거군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 뭐 주택 조금 더 있어 봐야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땅 좀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인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취득세 얼마 내지? 이렇게 하면은 양도세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만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넓고 멀리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군요, 보면.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들 고민을 하시는데 요즘에 또 재밌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해외로 갈 거야. 해외로 가면 세금을 줄여. 이렇게들 또 생각을 해가지고 저 이제 아시아의 어디 뭐 저 태평양 건너 어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다니시는데 실제로 그게 줄어드나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해외를 같이 시야에 놓고 고려를 해보면. 일단 증여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증여는 뭐 증여의 3대 요소라고 하자면 주는 사람, 증여자, 네. 받는 사람, 수증자, 그리고 그 목적물, 증여 재산. 이 3대 요소가 있다고 치면은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해외로 간다는 거는 이 3대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외로 간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여세 특징은 이 3대 요소 중 하나만 한국에 있어도 증여세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뭐 부동산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겠군요, 보면은. 그렇죠. 예, 이거 떠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이게 이제 증여고요. 네네. 이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한국 거주자라고 세법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국적하고 상관없는 개념이고요. 본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한국 떠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한국 국세청은 달리 생각하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예. 그리고 본인은 외국인인데 네네. 한국에서 좀 오래 일하잖아요. 그럼 예. 한국 국세청은 당신은 한국 거주자다. 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속의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한국 거주자다. 그러면 전 세계의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오. 예.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한국 비거주자다. 라고 하면은 한국의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 상속세를 냅니다. 그것만 예. 해당되는.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이 되게 많으신 분이 있는데 가족이 다 뭐 살기 그러니까 기후가 좋은 예. 뭐 이제 뭐 하와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살면서 이제 나랑 우리 가족, 나랑 우리 자녀들은 다 이제 미국 영주권도 땄고 문제가 없네. 미국에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지금. 네네. 근데 이제 그 분이 돌아가셨으면 한국 비거주자인 건 인정이죠. 네네. 근데 이제 재산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누가 내야 되느냐? 미국에 있는 그 자녀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 있는 자녀가 그걸 잘 모르고 난 세금 안 낼래. 그러면 한국 국세청은 예. 이제 그 부동산을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금을 안 냈으니까, 체납자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쉬운 게 아닌 게 예. 뭐 한 몇 년 전에 네네. 그 언론에서 이제 뭐 소위 무슨 왕이라고 이 칭해졌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해외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네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국세청 입장에서 보자면은 해외에서 큰 사업을 하고 큰 돈을 벌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당신은 우리나라 거주자다. 라고 봐가지고서는 이제 과세를 하려고 했던 건들이거든요. 어느 나라 국세청이든 네. 이 거주자성을 포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세청 역시도 예. 예, 거주자성을 이렇게 쉽게 부인할 수 있도록 허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단순히 내가 해외 나가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적을 해외에서 땄다 네네. 이런 것만으로 내가 한국에서의 거주자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네네. 이렇게 하는 건 생각하시면은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께서 이거 조금 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83일 뭐 예. 그거만 내가 잘 챙기면 돼. 그래서 넉넉하게 그냥 내가 1년에 한 2-3달 정도 들어가서 사는 건 아무 문제 없어. 예.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보면. 그게 그런 비거주자성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재산은 많으신 네네, 분들이잖아요. 많으신 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 중에 183일 안 지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이 183일만 지키면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금과 옥저처럼 지키는데 그렇죠. 5개월 딱 들어가 있고.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고려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예, 국세청이 고려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거 많다. 하나만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재량권이 된 게 넓은 존재이기 예. 때문에 숫자 183이라는 숫자만 의존해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텍스 리스크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내 납세자 생각이 있는데 그게 국세청 생각하고 다르면은 그게 예. 텍스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납세자 특징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국세청은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뭐 가위바위보 할 때 먼저 내니까 좀 불리하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먼저 생각하고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할 때 그래서 내 생각을 정해야 받아들여주면 돼요. 오케이가 되는 예. 거고. 그래서 내 생각이 이렇게 해서 먼저 정했는데 국세청이 나중에 생각할 때 납세자 생각을 틀리게 했네, 잘못 생각했네 하면 이게 텍스 리스크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이제 내 맘 같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해외 뭐 주식 투자도 많이 하지만 이왕이면은 뭐 그래 이제 좋은 동네 우리 애들이 이제 나중에 유학 가고 싶은 뭐 이런 동네에 있으면 거기에 내가 하다못해 콘도 하나 해놓고 싶어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또 막상 가보니 가격도 싸.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은데 이런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해야 되나? 이게 또 더 골치 아플 것 같다는 생각도 막 계속 드는데. 예, 처음에 이제 시작이 이제 그 세금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다. 여기서 네. 이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온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되게 티피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이 제 3대 요소가, 증여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증여자, 수증자, 재산. 재산. 그래서 떠나실 때 이 세 개를 다 떠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재산을 잘 안 넘겨요. 안 남기고. 안 남기고.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팔아서 현금화하고
네. 주식도 팔아서 현금화하고 네. 다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세무서 가가지고 나 현금 이만큼 있어요. 확인서 받으면은 네. 그거 가지고 떠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한 대재산가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다 현금화할 때 한국에서 세금이 엄청 나올 테니까. 뭐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또 따로 이제 생각하시는 방법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일부만 떠나는 거죠. 그렇죠. 예, 한국의 재산 중에 일부를 현금화해서 밖으로 보낸 다음에 네. 거기서 뭐 콘도를 산다 이런 것이죠. 예, 이 사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네네. 예, 근데 이제 본인들 사람들은 계속 한국에 있으면 그것도 다 뭐 재산이 돼서 증여세 상속세가 다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평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평가 예. 얼마 그 가치가 얼마냐?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부동산이 10억이다. 네. 그럼 거의 10억이 평가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외국은 그 뭐 나라마다 당연히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부동산을 살 때 거의 부동산을 직접 사는 경우보다는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 나라의 어떤 엔티티, 네. 뭐 법인은 아니더라도 엔티티를 이용해서 많이 사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할인 평가를 많이 합니다. 할인 예를 들어 평가. 부동산이 10억이다. 네. 근데 부동산을 가진 법인의 지분은 뭐 7억이다, 8억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럼 그 나라에서는 상속세 있다 하더라도 좀 작게 나와. 작게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고민인 거죠. 이걸 10억에 평가할까? 아니 그 나라가 인정해준 7억으로 신고를 해볼까? 근데 7억에 신고했어요. 근데 왜 10억짜리를 넣어 근데 7억에 국세청이 생각이 달라요. 텍스 리스크죠. 그러면 10억에 신고했어요. 우리나라 국세청은 잘했다고 하죠. 텍스 리스크가 없죠. 많이 내면 마음은 편하겠군요. 아, 예. 대부분의 텍스 리스크는 돈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많이 내면 뭐 다 좋아하죠. 많이 내면 다 좋아한다. 그게 참 당연한 건데 이 세금을 이제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에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혼을 하면 세금 줄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때문에 이혼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뭐 도시 전설인가요? 실제로 이제 그럴 수 있나요, 보면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이혼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재산 관계로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그 이론적으로는 내가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나의 기여가 있기 때문에 내 거야, 일정 이건. 부분은 예. 나의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나의 것을 가져가는데 세금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분할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까? 예, 이건 증여가 아니라 내 거를 가져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 예, 증여세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오. 그리고 위자료라는 것도 예. 제가 나한테 뭔가 그 여러 가지 이 나의 정신적인 그렇죠, 뭐 피해를 잘못했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보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뭐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가 엄청 나올 것 같다라고 하게 됐을 때 그냥 황혼 이혼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거를 재산 분할로 가져가게 되면은 예. 이론적으로는 이제 상속세에서 뭐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리고 거죠.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서 뭔가를 또 해볼 여지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우리 법제가 예. 조금 이게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 분할이라는 게 나의 기여로 인한 재산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예. 상속에 있어서도 예,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내가 상속세 없이 내 걸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다. 저럴 때는 저렇다. 네, 근데 상속에 있어서는 이제 배우자 공제라고 해갖고서는 뭐 30억 한도 내에서 예. 만 요거를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편법적인 방법을 그리고 네. 사실 세금 뭐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데 세금 목적으로 이제 이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한 인간적인 고민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들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예, 그런 뭐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국세청에서도 의심을 합니다. 어제까지는 뭔가 같이 카드도 같이 쓰고 예, 뭔가 잘 예. 지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혼만 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이게 조세 회피 목적의 가장 이혼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령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국세청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이 줬으면 그것도 이제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실제 재산 분할이고 요 정도까지는 증여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이제 국세청은 상당히 이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 자부심도 강하고 그거를 또 상대방한테 이제 받아들이도록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외국에 갔다가 올 때 뭐 네. 현지 주택을 샀다가 팔았다가 이거 네네. 다 이겨서 다행이지만 네. 판례가 나왔다는 거는 그 부분은 거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판례가 나왔다는 거는 국세청이 이제 자기 생각을 수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갔는데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국 네. 대법원이 이거는 국세청이 좀 선을 넘었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다. 그 결국은 지금 이제 쭉 말씀을 이제 쭉 했는데 상징여, 상속, 증여 다들 이제 오늘 이제 포커싱이 이제 이걸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이혼도 나오고 해외도 나오고 하게 되는데 이럴수록 이제 복잡해질수록 좀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애가 태어나면 네. 출생 이제 산부인과에서 그 떼어주면은요. 네. 그 이제 그 뭐냐 주민센터에 네. 가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출생 신고하고 받고, 은행 가서 그날 계좌 만드시고 그날 2천만 원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증여세 없이. 증여세 없이 할 수 물론 있는 신고는 하시는 빵원 증여세를 빵원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네. 하시는 게 더 낫죠. 일반적으로는 2천만 원 이제 은행 계좌가 생긴 거죠. 네네. 그 은행에 가서 이제 본인이 부모니까 대리인으로서 증권 계좌 만들고 뭐 주식 네. 투자를 한다. 음. 그리고 이제 애가 10년 1일 되면은 그걸 네. 한 번 더 한다. 또 2천만 원. 예, 2천만 원. 20년 2일째 되면 이번에 5천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미성년이 그러면 벗어났으니 이제 9천만 원, 20살 2일 된 사람이 이제 9천만 원이 있는데 네. 뭐 20년 전에 2천만 원 주식 투자, 10년 전에 2천만 원 주식 투자한 게 막 좀 괜찮다. 한 그러면 5억이 됐어. 막 이러면 그건 너무 잘한 건데. 그거는 부모가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네. 예, 뭐 한 20년이니까 두세 배 뭐 이 정도 돼도 거의 2, 3억 정도 될 수 그러니까 있는 미리미리 자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소혜사님 말씀은 결국은 네. 그 대비를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장기간. 예, 왜냐하면은 네. 보통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자식들이 어릴 때는 부모도 자기가 벌어서 자기 자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버겁잖아요. 버겁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거를 물려줄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 이제 부모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이거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세금을 줄이면서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뭐 이를테면 뭐 병에 걸린다든지 해가지고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갑자기 없다, 짧다 이렇게 짧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투자에 있어서도 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았을 때 투자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죠. 예. 예, 그 텍스를 줄인다 이런 면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을 때 성공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를 하게 되면 무리를 하게 되고 무리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국세청 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해가지고 가산세 이런 걸로 그냥 정상적으로 냈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게 너 그 범죄로 조세를 빼먹었다라고 해가지고 조세 포탈로 뭐 이렇게 그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인다고 해서 그냥 그러니까 그 숫자로 맞춰서 줄인다고 해도 그게 한 번을 넘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계속 쫓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든 한 번 잘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고지서 얼마 받아가지고 그 신고해서 당장 문제 없으면 그걸로 이제 일단은 클로징 된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네. 내가 신고를 해서 이게 그러니까 접수가 돼가지고선 세금을 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네네.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세무조사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되고요. 직접 여기 세무서에 가서 이렇게 받는 세무조사 아니면 뭐 세무서에서 이제 그 서류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고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세무서에서 불러서 이거를 설명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가 좀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은 세무서에서 직접 뭐 압수수색 하듯이 출동을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무조사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거, 그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 기간 안에서는 언제든지 그 세무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끈을 늦추지 말고 마음을 잘 정리를 하고 각종 논리나 근거 서류나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잘 챙겨놓고 있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쭉 말씀 들어보면 어떻든 간에 닥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 그러니까 평생의 과제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데 준비할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네요, 보면은. 준비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희 경험을 비춰서 준비를 하면은 현 상태보다 나아지거나 똑같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준비를 해도 어떤 분들은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온갖 준비를 해도 더 그냥 안 돼요. 이제 이 사람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상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하지만 준비를 해보니 본인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몰랐던 사실, 뭐 세법이든 아니면 상속에 대한 사실이든 그걸 알게 되면은 본인의 의사결정을 더 폭넓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준비를 하는 것, 안 하는 것, 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숫자 막 이런 게 난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아까 이제 내가 처한 상황을 잘 봐야 돼라는 말씀을 계속 했는데 그 상황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자식 간의 관계, 수중자와 이제 뭐 이 관계도 있지만 그 자식들 간의 관계도 부모가 모르고 있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이해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이 관계를 잘 읽는 게 그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진짜 그런가요, 보면? 예, 맞습니다.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 가족은 이제 일심동체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국가에서 부과하는 그 세금만 내가 잘 넘어갈 수 있으면은 우리 가족은 내가 물려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다.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똘똘 뭉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게 거의 다 깨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참는 가족이 없어요. 참는 가족이 없다. 그것도 참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 뭐 집안에 가장이 살아 있었을 때나 참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가장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내 가족이지만 이 누가 불만을 어느 부분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얘한테 배려를 해줘야만 이 궁극적으로 이제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한 거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유는 제가 그 수많은 케이스를 보고 나면은 돌아가시는 이제 분은,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는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분들은 그 판단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산이 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약간 자기 책임하에 나의 의사가 이렇다. 너희가 좀 이해해줘라. 라는 그 자기 책임하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냉정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조금 있으면은 뭐 죽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원망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말의 인간적인 기대, 우리 가족들은 내가 없어도 화목하게 잘 살 거야 라는 그 기대 때문에 판단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기력이 남아 계셨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정리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형제가 요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둘, 셋, 저희 때까지는 좀 그렇게 있는데 둘은 참 잘하는데 하나가 뭔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뭐 좀 도와주고 넘어가고 이게 되게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마음속에 참지 못하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또 생길 여지도 있겠군요. 보면 이런 경우도. 그렇죠. 지금 이른바 아픈 손가락 네. 이론인데요. 그 부모가 이제 어떤 손가락이 하나가 아프다, 특별히. 네. 그거는 다른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이제 다른 손가락들 또 아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심리 상담을 하자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네네. 세금을 아끼려면은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족이 하나가 되려면은 저희가 경험에 비춰서, 저희가 뭐 공부했다는 게 아니고, 경험에 비춰서 상대방을 일단 이해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해를 실패하는 부분이, 네. 부모님은 자기는 아픈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니 다른 손가락도 이 손가락이 아플 것이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이해, 부모의 이해와 이제 자식들의 예. 이해가 다른.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다른 손가락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네. 왜 나는? 나도 아픈데 그렇죠. 나도 아픈 손가락이 돼야 되는데 왜 부모님은 내 아픈 걸 모를까? 근데 이제 사실 아픈 손가락은 진짜 아픈 손가락이고 잘 사는 손가락은 잘 사는 손가락인 거죠. 근데 이제 상호 이해를 하면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방비를 좀 단단히 갖출 실마리는 생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좀 싸우더라도 다시 이렇게 뭉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털어놓고 예. 서로가 한 번씩 정리하고 부모가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하는지, 불만 있으면 왜 불만이 있는지, 그럼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면 그래도 막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건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나눠봤습니다. 단순히 이제 내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세금 이만큼 내,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이혼이다, 해외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오랫동안 상속과 증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 제일 많이 대한민국에 사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론처럼 생각했을 때 이 상속 증여와 관련해서 이것만은 꼭 먼저 고민해야 된다, 두 분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항상 머릿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는 언젠가는 상속이랑 연결이 된다는 컨셉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증여를 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증여를 하시거든요. 이게 네. 좋은 일이다. 뭐 그다음에 이거 내가 증여를 지금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다른 이펙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세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증여는 언젠가는 나의 상속과 연결이 돼가지고 상속인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좀 전문가의 상담이나 네. 그다음에 미리 충분한 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의 행위가 결국은 영향을 미친다.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생각해달라. 예. 네. 회계사님께서는. 예. 저는 이제 회계사고 좀 세금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그러니까 세금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방법이 본인한테 맞고 어떤 방법은 오히려 본인한테 독이 되는지, 그리고 본인을 확장해서 가족한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는 가족 전체적으로 뭐 안 좋은 방법인지 이런 거를 연구를 먼저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세금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고요. 근데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연구를 하시면은 목표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면 내 목표는 여기에 가고 싶다. 이 목표 설정이 두 번째 단계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 당연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경유해서 뭐 재산을 줄이는 방법 또는 해외로 가는 방법 또는 뭐 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방법이 나로 하여금 여기서 저 목표까지 보내줄 수 있는가, 기간은 얼마인가,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뭐 그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 평생 준비하고 내가 없어질, 이 상황에 없어질 그 미래까지도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집에 있는 자식들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가 참 마음이 무겁다라기보다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려주실 게 많으시군요. 네. 아유, 저는 빚만 물려받은 사람이어가지고 예. 처리하느라고 좀 고생을 좀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나랑은 거리가 멀 것 같은 상속과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영향을 받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갈등이나 불만 이런 것들이 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나 혼자 도저히 해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좀 알고 싶다, 궁금하다라고 하면 오늘 나와주신 변호사님, 회계사님 두 분께 연락 주시면 그리고 그 이외에 율촌에 많은 분들께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잘 소개해 주시고 같은 길잡이가 돼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법률연구소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